예, 안녕하세요. 유니크 보이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책을 3장씩 끊어서 읽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2장씩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짧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 2장씩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피카의 스테플턴 온의. 다음 날 아침 나절의 풋풋한 아름다움은 전날 바스커빌관에 와서 받았던 음침하고 칙칙한 인상을 씻어내기에 좋겠다. 헨리 경과 나는 높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아침 식사를 했다. 투명한 햇살이 유리창을 덮고 있는 문장을 투과하여 색색의 무늬를 만들어냈다. 검은 창살은 황금 햇살 속에서 청동빛으로 반짝거렸다. 이 방이 전날 저녁에 우리의 영혼에 그토록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던 바로 그 방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문제는 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것 같군요. 준남작이 말했다. 여행에 지친 데다가 마차를 타고 오느라 몸이 얼어서 이곳이 회색으로만 보였나 봅니다. 잘 자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니 모든 것이 다 즐겁기만 하군요. 하지만 모두가 다 상상의 산물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말했다. 혹시 어젯밤에 여자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셨는지? 거참 재미있군요. 나도 언뜻 잠이 든 상태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기에 내가 꿈을 꾼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는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것이 여자의 울음소리라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럼 당장 알아보기로 하죠. 헨리 경은 벨을 눌러 베리모어를 불렀다. 그리고 집사에게 간밤의 울음소리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다. 내가 보기에 헨리 경이 말하는 동안 집사의 창백한 낯빛은 더욱 핏기를 잇는 것 같았다. 주인님, 이 집엔 여자라곤 둘뿐입니다. 그는 대답했다. 한 사람은 식기실 하녀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방에서 잡니다. 다른 한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하지만 결단코 제 아내가 운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사의 말은 거짓이었다. 아침 식사 후에 긴 복도에서 그의 아내와 마주쳤을 때 나는 햇살에 훤히 드러난 그녀의 얼굴을 보고 사실을 알았다. 가정부는 투박하게 생긴 무뚝뚝한 얼굴에 입을 굳게 담은 비대한 여인이었다. 그러나 붉게 충혈된 채 퉁퉁 부은 그 눈은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밤에 울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녀였고 남편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다. 그런데 집사는 거짓말을 들킬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을 부정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가정부는 왜 그렇게 슬피 울었을까? 잘생기고 창백한 얼굴에 검은 수염을 기른 이 남자의 주변에는 종잡을 수 없는 어두운 분위기가 떠돌고 있었다. 찰스경의 시체를 처음 발견한 것은 바로 집사였다. 그리고 우리는 찰스경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 오직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었다. 혹시 우리가 리젠트가에서 목격한 이륜마차 속의 남자가 베리모어는 아니었을까? 수염은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마부는 그 남자의 키가 좀 작은 편이라고 했지만 그런 식의 착각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린펜의 전신국장을 만나서 실제로 전보가 베리모어에게 직접 배달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사실이야 어떻든 적어도 셜록 홈즈에게 보고할 거리는 생기는 것이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헨리 경은 읽어봐야 할 서류가 한둘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마침 잘 됐다고 생각하고 혼자 탐사를 나가기로 했다. 상쾌한 기분으로 황무지의 가장자리를 따라 6km쯤 걷자 작은 마을 하나가 나왔다. 높이 솟아오른 큰 건물이 2채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는 여인숙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티머 선생의 집이었다. 마을에서 식료품점을 겸업하고 있는 전신국장은 그 정보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물론입니다. 전신국장은 말했다. 그 정보는 말씀하신 대로 베리모어 씨에게 정확하게 전달했죠. 배달한 사람이 누구지요? 여기 있는 우리 아들입니다. 제임스, 너 지난주에 바스커빌관의 베리모어 씨에게 정보를 분명히 전해드렸느냐? 예, 아버지. 직접 전했니? 내가 물었다.
베리모어 씨는 그때 다락방에 올라가 계셔서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전보를 드렸고 아주머니는 곧 아저씨에게 전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베리모어 씨를 보았니? 못 봤습니다, 선생님. 그분은 다락방에 계셨으니까요. 직접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 사람이 다락방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참. 부인은 남편 있는 곳에 똑똑히 알 거 아니오. 우체국장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 사람이 전보를 못 받았답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면 베리모 씨에게 가서 따지셔야지요. 더 이상 조사를 밀고 나가는 일은 가망 없는 일로 보였다. 그러나 홈즈의 방책에도 불구하고 베리모어가 런던에 없었다는 확증이 없는 것은 분명했다. 찰스경이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바로 그 사람이 상속자가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뒤를 미행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베리모어의 뒤에는 제3의 인물이 있을까?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어떤 흉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대체 바스커빌가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그에게 어떤 득이 된단 말인가? 나는 타임스의 사설을 오려 만든 그 이상한 경고 편지를 기억해냈다. 그것은 그의 작품일까? 아니면 누군가 그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꾸민 일일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헨리경이 말한 그것이었다. 즉, 바스커비가 사람들이 멀리 도망친다면 저택은 영원히 베리모어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젊은 준남작을 올가넣기 위해 보이지 않는 그물을 치고 있는 듯한 주도 면밀한 계략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했다. 홈즈 자신은 놀라운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보았지만 이번 일만큼 복잡한 사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외줄기에 잿빛기를 되짚어가면서 내 친구가 하루빨리 그런 선입견을 벗어던지고 이 무거운 책임을 내 어깨에서 벗겨주러 오기를 기도했다. 갑자기 뒤에서 누가 달려오며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내 생각은 중단되었다. 나는 모티머 선생일 거라고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놀랍게도 나를 쫓아오고 있는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그는 작은 키에 몸집이 호리호리한 사나이였다. 말끔히 면도한 얼굴은 무표정했고 뾰족한 턱에 머리칼은 연한 황갈색이었다. 30대가량으로 보이는 그는 회색 신사복에 밀짚 모자 차림이었다. 어깨에는 식물 표본을 담는 양철 상자를 둘러매고 있었고 한 손에는 녹색 포충망을 들고 있었다. 초면에 실례가 많습니다만 왓슨 박사님 아니십니까? 그는 숨을 몰아쉬며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여기 황무지 사람들은 격식 같은 거 따지지 않기 때문에 정식으로 소개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죠. 모티머 선생에게 제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메리피가의 스태플턴이라고 합니다. 그 포충망과 채집 상자만 봐도 알겠군요. 나는 말했다. 나도 스태플턴 씨가 박물학자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셨지요? 나는 모티머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왓슨 박사께서 수술실 창밖을 지나가는 걸 보고 그가 얘기해 주었지요. 나는 우리 집과 방향이 같으니 어서 뒤따라가서 내 소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헨리경께서는 여행하느라 많이 지치셨나 보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찰스경이 안타깝게 가신 후에 우리 모두는 상속자께서 여기 와서 살지 않겠다고 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부유한 사람에게 이런 곳에 내려와서 묻혀 살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지만 이 시골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헨리경께서는 그 문제에 관해 미신적인 공포는 없으시겠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물론 왁슨 박사는 바스커비 가문에 출몰하는 지옥의 개에 대한 전설을 알고 계셨는지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농부들은 얼마나 미신적인지 모릅니다. 너도 나도 황무지에서 그런 짐승을 본 적이 있다고 맹세하는 형편이니까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심각했다. 찰스경은 잠시라도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떨쳐버리지 못하셨죠. 나는 찰스경이 돌아가신 것이 그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찰스경은 신경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가 나타났던지 간에 그것은 그분의 병든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나는 찰스경이 그날 밤 주목 산책로에서 그와 비슷한 것을 실제로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분을 좋아했고
또 그분의 심장이 약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었죠. 경의 심장이 나쁘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 친구 모티모가 말해주었죠. 그러면 찰스 경은 어떤 개한테 쫓기다가 놀라서 사망하셨다는 것입니까? 그것 말곤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셜록 홈즈 선생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러나 스태프턴의 침착한 얼굴과 고요한 눈빛을 보니 그가 나를 놀래키기 위해 일부러 그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왓슨 박사님, 박사님에 대해 모르는 척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는 말했다. 박사님이 쓴 수사 기록은 이 시골 구석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박사님은 셜록 홈즈 선생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으셨지요. 모티모가 박사님의 이름을 말했을 때 그는 박사님이 누구인지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박사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은 당연히 셜록 홈즈 선생도 이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홈즈 선생의 생각이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 질문에 관해서는 대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홈즈 선생이 앞으로 이곳을 직접 방문하는 영광을 베푸실 것인지는 물어봐도 될까요? 홈즈는 지금 런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가 맡고 있는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요. 이런 섭섭한 일이. 홈즈 선생이라면 아둔한 우리를 깨우쳐 주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왓슨 박사님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일이 있다면 지체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어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거나 또는 사건을 조사하는 방법에 관해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당장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는 친구 헨리 경을 방문하러 여기 온 것이고, 그래서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습니다. 정말 훌륭하군요. 스태프턴이 말했다. 정말 신중하고 사려 깊으십니다. 제가 가당치 않게 끼어들었으니 꾸중히 들어 마땅하죠. 약속컨대 다시는 그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갈림길에 이르렀다. 수풀이 우거진 좁은 오솔길이 갈라져서 꼬불꼬불 황무지를 넘고 있었다. 오른쪽으로 돌멩이가 흩어져 있는 가파른 바위산이 보였는데 그곳은 원래 화강암 채석장이었다. 이쪽에서 보이는 면은 바위가 잘려나간 시커먼 절벽이었고 바위 틈새에서 양치류와 나무딸기 덤불이 자라고 있었다. 먼 곳에 봉우리 너머에선 회색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 황무지길을 쭉 따라가면 메리피가가 나옵니다. 스태프턴이 말했다. 1시간 정도만 할애해 주신다면 왓슨 박사님에게 제 누이 동생을 소개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 터인데요.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헨리 경의 옆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의 책상에 흩어져 있던 영수증과 서류 더미를 생각하니 내가 가봤자 도움될 일은 없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홈즈는 내게 황무지에 사는 이웃들에 관해 알아보라고 분명히 말했다. 나는 스태프턴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함께 갈림길로 접어들었다. 이곳 황무지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스태프턴은 물결치는 고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긴 녹색 평원 여기저기에는 울퉁불퉁한 화강암괴가 환상적으로 솟아 있었다. 이곳에 있으면 통 지루한 줄 모르지요. 이곳이 얼마나 멋진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황무지는 정말 광대하고 신비로운 불모지입니다. 그러면 스태프턴 씨는 이곳을 잘 아시는지요? 나는 여기에서 고작 2년을 살았을 뿐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나를 타지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는 찰스 경이 바스커비관에 정착한 직후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내 취미가 그렇다 보니 나는 이 고장 곳곳에 안 다녀본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이곳을 잘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요. 예를 들어 여기서 북쪽으로 묘하게 생긴 봉우리들이 점점이 솟아있는 대평원을 보십시오. 뭔가 색다른 것이 안 보이십니까? 말을 타고 지주하기에 이만큼 좋은 곳은 없겠군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 밝은 녹색 점들이 흩어져 있는 게 안 보이세요? 아, 그쪽은 다른 데 비하면 그래도 비옥해 보이는군요. 스태프턴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저곳이 그린펜 대늪지입니다. 그는 말했다. 한 발자국 잘못 디뎠다가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황천행이지요.
어제만 해도 나는 황무지의 조랑말이 저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로 끝이지요. 그 조랑말이란 놈은 늪에 빠진 채 한참 동안 고개를 빼고 있었지만 결국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죠. 건기에도 저곳을 지나다니는 것은 위험하지만 가을 장마가 진 뒤에는 아주 무서운 곳이 됩니다. 하지만 난 늪지 한가운데까지 들어갔다가 무사히 돌아 나올 수 있답니다. 저런 불쌍한 조랑말이 또 한 놈 들어갔군요. 갈색 물체가 녹색 사초 한가운데서 버둥거리고 있었다. 조랑말이 애처롭게 긴 목을 빼는가 싶더니 끔찍한 울부짖음이 황무지에 메아리쳤다. 나는 등골이 서늘했지만 스태플턴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다. 사라졌군요. 그는 말했다. 늪이 녀석을 삼켜버렸습니다. 이틀에 2마리라. 아마 그보다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건기에 저 늪을 지나다니는데 늪이 자신의 발목을 낚아채기 전까지는 저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참 흉측한 곳입니다. 그린펜 대늪지라는 곳은. 그런데 스태플턴 씨는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으시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첩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길이 한두 개가 있으니까요. 나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굳이 저 끔찍한 곳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하하, 저 너머에 있는 봉우리들이 보이십니까? 저 봉우리들은 사실 접근 불가능한 습지 한가운데 떠있는 섬이거든요. 긴 세월 동안 습지는 슬금슬금 저 봉우리들을 에워쌌죠. 저곳에는 희귀한 식물과 나비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곳까지 가는 것이죠. 언젠가 나의 운을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플턴은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런 생각일랑 애당초 마음에서 접어두시지요. 그는 말했다.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왓슨 박사님이 저곳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늪지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일련의 표식을 기억하고 있는 덕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외쳤다. 형언할 수 없는 구슬픈, 낮은 신음소리가 오랫도록 황무지를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대기 전체를 가득 채웠지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힘들었다. 그것은 단조로운 신음소리에서 우렁찬 울부짖음으로 커졌다가 다시 구슬프게 떨리는 신음소리로 가라앉았다. 스태플턴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참 묘한 곳입니다. 이 황무지라는 곳은. 그가 말했다. 그런데 저게 무슨 소리죠? 농부들은 저 소리가 바스커빌가의 사냥개가 먹잇감을 부르는 소리라고 합니다. 전에도 한두 번 들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큰 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입니다. 나는 군데군데 녹색 골풀이 자라고 있는 거대하게 솟아오른 고원을 둘러보았다. 오싹 소름이 끼쳤다. 뒤쪽의 험한 바위산에서 갈가마귀 2마리가 시끄럽게 우짖고 있을 뿐 광활한 고원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스태플턴 씨는 교육받으신 분입니다. 설마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저 기괴한 소리가 어디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말했다. 늪은 가끔 이상한 소리를 내죠. 진흙이 가라앉거나 물이 끓어오르거나 할 때 말입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 그것은 살아있는 짐승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혹시 안라케 오라기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안라케 오라기는 희귀조인데 지금 영국에서는 거의 멸종된 상태이죠. 하지만 황무지에는 모든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럼요. 나는 방금 들은 저 소리가 마지막 남은 안라케 오라기의 울음소리라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내 평생 그렇게 이상하고 사나운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이곳은 아주 기괴한 곳이니까요. 저쪽 산비탈을 좀 보십시오. 저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파른 산비탈 전체에 고리 모양으로 패인 회색 바위 구조물이 보였다. 적어도 20개는 될 것 같았다. 저게 뭡니까? 양울인가요? 아니요. 저것은 우리 훌륭한 조상들께서 살던 곳입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이곳 황무지에서 군거 생활을 했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저곳에 거주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곳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여기 이것들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움집입니다. 지붕은 무너져 버렸죠.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당시 쓰던 화덕이나 침상이 아직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꽤 큰 마을이었겠군요. 어느 시대 것입니까? 신석기 시대 유물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여기서 무엇을 했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곳의 풀밭에 가축을 놓아 길렀답니다. 그리고 청동칼이 돌도끼를 능가하게 되자 주석을 캐는 법도 배웠죠. 저쪽 산기슭의 커다란 참호를 보십시오. 저것이 신석기 시대 인간의 표식입니다. 왓슨 박사님, 이곳 황무지에는 대단히 특별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잠깐 실례. 저건 키클로피데스가 분명하군요. 스태프턴은 조그마한 파리인지 나방인지 하는 것이 팔랑거리며 날아가는 것을 보고 놀라운 힘과 속력으로 그 뒤를 쫓기 시작했다. 당황스럽게도 곤충은 곧장 늪지로 날아갔지만 스태프턴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푸른 풀이 깔려있는 지대를 이리저리 골라 디디며 그 뒤를 쫓아갔다. 녹색 포충망이 허공을 휘저었다. 회색 옷을 입은 그가 가지자로 경중거리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꼭 커다란 나방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의 재빠른 동작에 대한 경탄과 혹시 불안정한 늪지에 발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였다. 뒤를 돌아보니 한 여성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쪽에서 왔지만 황무지의 움푹 패인 지형 때문에 이곳에 가까이 올 때까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녀가 스태프턴 양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애당초 이 황무지에는 여자들이 별로 없기도 했지만 나는 누군가 그녀를 가리켜 미인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여성은 미인임에 틀림없었고 게다가 굉장히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오누이가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는 없었는데 스태프턴은 흰 피부, 옅은 색깔의 머리에 흰색 눈동자를 가진 반면 그녀는 내가 만나본 어느 영국 여성보다 더 까무잡잡한 피부에 새까만 머리, 새까만 눈동자를 가졌다. 그러나 그녀는 키가 훌쩍 컸을 뿐만 아니라 늘씬하고 우아했다. 또 이목구비가 반듯하여 민감한 인매와 아름답고 열정적인 검은 눈동자가 아니라면 차가운 인상을 줄 정도였다. 완벽한 육체와 우아한 드레스 덕분에 그녀는 인적이 드문 황무지에서 마치 기묘한 환영처럼 보였다. 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의 눈은 오빠를 향해 쏠려 있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모자를 벗고 막 내 소개를 하려는데 그녀가 완전히 엉뚱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말을 꺼냈다. 돌아가세요. 스태프턴 양은 말했다. 당장 런던으로 돌아가세요. 나는 깜짝 놀라 바보처럼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는 타는 눈동자로 나를 응시하며 초조하게 발을 구르기까지 했다. 제가 왜 돌아가야 합니까? 내가 물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흥미롭게도 그녀의 말투에는 약간 혀 짧은 소리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런던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이 황무지에 발을 들여놓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막 여기에 왔습니다. 오, 하느님. 그녀는 부르짖었다. 이게 바로 당신을 위한 경고라는 걸 모르시겠어요? 런던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밤 당장 출발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을 떠나셔야 해요. 쉿! 우리 오빠가 오고 있어요. 내가 한 말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저기 쇠뜨기 말 사이에 있는 난초를 좀 따다 주시겠어요? 황무지에는 난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이 황무지의 아름다움을 보기에는 때가 좀 늦었답니다. 스태프턴은 추적을 포기하고 상기된 얼굴로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다. 안녕, 베릴. 스태프턴이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어쩐지 냉담하게 들렸다. 오빠, 얼굴이 아주 빨개졌어. 그래, 키클로피데스를 쫓고 있었거든. 그놈은 늦가을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녀석이지. 꼭 잡았어야 하는 건데 말이다. 스태프턴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의 작은 회색 눈은 쉼없이 동생과 나를 살피고 있었다. 네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응. 헨리경한테 황무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기에는 때가 좀 늦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 뭐라고? 너는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헨리 바스커비 경인 줄 알았는데. 하하,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저는 보잘것없는 평민입니다. 하지만 경의 친구지요. 왓슨 박사라고 합니다. 표정이 풍부한 그녀의 얼굴에 당혹의 빛이 스쳤다.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그녀가 말했다. 뭐 얘기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오빠는 여전히 묻는 듯한 눈으로 말했다. 난 왓슨 박사님이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이곳의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지. 그녀는 말했다. 난이 일찍 피는지 늦게 피는지는 박사님에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군요. 하지만 왓슨 박사님은 저희 집에 오시는 길이죠? 얼마 가지 않아 퇴락한 집이 나왔다. 한때 번영을 누리던 시절에 이 집은 어느 목축업자의 농장이었으나 지금은 수리를 거쳐 현대적인 주거지로 탈바꿈해 있었다. 집 주위에는 과수원이 조성돼 있었으나 과수목들은 황무지에 다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자라지 못한 채 뒤틀려 있었다. 이 고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듯 이 집 역시 초라하고 음산했다. 우리를 맞아들인 것은 헛개비처럼 마른 이 집안과 평생을 같이 해온 듯한 늙은 종복이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 보니 안주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듯 우아한 기구들이 놓인 널찍한 방들이 나왔다. 창문을 통해 보니 화강암 투성이의 황무지가 먼 지평선까지 끝 간데 없이 물결치고 있었다. 이렇게 많이 배운 남자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무엇하러 이곳에 들어왔는지 놀라울 뿐이었다. 하필이면 이런 곳을 택하다니 참 별스럽죠. 스태프턴은 마치 내 의문의 대답이라도 하듯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베릴? 정말 행복해.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건성으로 들렸다. 저는 과거에 학교를 경영했습니다. 스태프턴이 말했다. 북부지방에서였죠. 물론 나 같은 기질의 소유자에게 학교 일은 기계적이고 지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영혼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은 나의 성품과 이상의 깊은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게는 더없이 소중한 특권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운명의 여신이 내 편은 아니었던지 무서운 전염병이 학교를 휩쓸어서 새 아이가 죽었습니다. 학교 경영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자본은 거의 바닥났죠. 하지만 아이들과의 즐거운 생활을 잃어버린 것만 아니라면 나는 그 불행을 오히려 기꺼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식물학과 동물학에 관심이 깊었고 이 분야에 할 일이 무한히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내 동생은 나처럼 자연을 사랑합니다. 왓슨 박사님, 창문을 통해 황무지를 내다보는 박사님의 얼굴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기 사는 게 좀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죠. 스태프턴 씨는 몰라도 누이 동생 되시는 분께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난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녀가 얼른 대답했다. 우리한테는 책도 있고 연구 과제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웃들도 있고요. 모티머 선생은 자기 분야에 대해 누구보다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가엾은 찰스 경도 존경할 만한 어른이었죠. 우리는 그분하고 아주 친했는데 나는 말할 수 없이 그분이 그립습니다. 오늘 오후에 헨리 경을 방문해서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 혹시 폐가 되지 않을런지요? 경은 반가워하실 겁니다. 그러면 헨리 경에게 제가 찾아뵙겠다고 했노라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경이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질 때까지 가급적 매사를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미력이나마 다하고 싶습니다. 왓슨 박사님, 2층으로 올라가서 제가 만든 나비 표본을 좀 보시렵니까? 영국 남서부를 통틀어 이만큼 완전한 표본은 없다고 자신합니다만 표본을 구경하시는 동안 점심 식사도 얼추 준비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나는 얼른 돌아가서 내 의무를 다하고 싶었다. 음산한 황무지, 불쌍한 조랑말의 죽음, 바스커빌가의 불길한 전설을 떠올리게 하는 섬뜩한 울음소리.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리고 이 모든 다소 모호한 인상 위에 스태프턴 양의 분명한 경고가 더해진 것이다. 그 뜨거운 목소리를 생각하면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점심을 먹고 가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곧장 메리피가를 나섰다. 그리고 아까 지나온 풀밭길을 되짚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딘가 지름길이 있는 모양이었다. 갈림길을 벗어나기도 전에
스테프턴 양이 앞질러 나와 길 옆에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깜짝 놀랐다. 여기까지 뛰어온 듯 그녀는 얼굴을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인 채 손을 옆구리에 대고 있었다. 왓슨 박사님, 저는 박사님을 따라잡으려고 여기까지 내내 뛰어왔답니다. 그녀는 말했다. 모자를 쓸 시간도 없었죠. 얼른 가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빠가 제가 없어진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아까 박사님을 헨리경으로 착각하고 바보 같은 실수를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부디 아까 제가 한 말은 잊어주세요. 박사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스테프턴이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했다. 저는 헨리경의 친구이기 때문에 경의 안위는 제게도 아주 중요하죠. 헨리경이 아까 런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아까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를 들려주십시오. 왓슨 박사님, 그건 여자의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이었답니다. 저를 아시면 제 말과 행동에 항상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떨리는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저는 당신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십시오. 스테프턴 양. 이곳에 온 이후로 저는 항상 사방에 깔려있는 그림자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삶은 발 디딜 곳도 없고 기이자비도 없이 어디에서나 발이 푹푹 빠지는 그림펜의 대늪지와 같은 것이 되었죠.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말해주신다면 당신의 경고를 반드시 헨리경에게 전하겠습니다. 스테프턴 양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망설이는 표정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다시 냉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왓슨 박사님, 박사님은 제 말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녀는 말했다. 오빠와 나는 찰스경의 죽음에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찰스경은 황무지를 가로질러 우리 집까지 걸어오는 걸 좋아하셨고 그래서 우린 그분과 친절한 사이가 되었죠. 그분은 가문에 내린 저주에 몹시도 신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이 그렇게 무서워하신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바스커비가의 상속자가 다시 이곳에 내려왔을 때 몹시 걱정했던 것은 다 그 때문이에요. 저는 눈앞에 닥친 위험에 대해 경고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험이란 어떤 것이죠? 박사님도 바스커비가의 얘기를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어요. 만약 박사님이 헨리경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바스커비가에게는 항상 불길했던 장소에서 그분을 멀리 떼어놓으세요. 세계는 넓답니다. 왜 그분은 하필이면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곳이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죠. 헨리경은 그런 분입니다. 스테프턴 양이 좀 더 확실한 얘기를 해주실 수 없다면 헨리경을 딴 곳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는 확실하게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확실히 아는 게 없으니까요. 스테프턴 양,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방금 말한 것 외에 의미가 없다면 왜 오빠가 알까봐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거죠? 오빠든 누구든 알아서 안 될 만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오빠는 바스커비간에 꼭 주인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황무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오빠는 내가 헨리경을 쫓아낼 얘기를 한 걸 알면 몹시 화를 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의무를 다했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겠어요. 가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빠가 내가 없어진 걸 알고 내가 박사님을 만나러 갔다고 의심할 테니까요. 그럼 안녕. 그녀의 뒷모습은 여기저기 흩어진 바위 사이로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나는 뭔지 모를 두려움이 마음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바스커비관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왓슨 박사의 첫 번째 보고서. 내 앞에 탁자에는 내가 셜록 홈즈에게 보낸 편지가 쌓여 있다. 이제부터 나는 이 편지들에 의지하여 사건의 추이를 설명할 생각이다. 한 장이 없어진 것만 빼면 이 편지는 기억보다 훨씬 정확하게 당시의 내 감정과 의욕을 표현하고 있다. 물론 당시에 비극적인 여러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지만. 바스커빌관 10월 13일 친애하는 홈즈에게 나는 그간 자네에게 붙인
사신과 전보를 통해 신에게서 버림받은 세상의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 관한 소식을 알려왔네. 여기에 오래 머무를수록 황무지의 넋과 광대함, 그 기묘한 매력이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오게 된다네. 황무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 사람들은 현대 영국의 모든 것을 뒤로하는 한편 사방에서 선사시대 인간의 일과 삶을 의식하게 되지. 황무지를 건너라면 어디에서나 이 잊혀진 사람들의 주거지와 무덤, 그리고 사원의 표시로 추측되는 거석들을 만나게 된다네. 회색 돌집이 상처난 산 허리에 박혀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시대에 대해서는 어느덧 까맣게 잊게 되지. 만약 벌거벗은 털복숭이 사나이가 얕은 문에서 기어나와 부싯돌 활촉을 매단 화살을 시위에 매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땅에는 그의 존재가 훨씬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걸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가장 척박한 땅이었을 이곳에 그렇게 많이 모여 산다는 것일세. 내게 역사 취미 같은 건 없어도 나는 이곳에 살았던 이들이 평화를 사랑하지만 핍박받는 종족이었던 까닭에 아무도 차지하지 않으려는 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상상한다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네가 내게 부여한 임무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지. 그리고 자네의 극단적으로 실용적인 정신은 이런 것에 거의 흥미를 느끼지 못할 터이고 말이야. 나는 아직도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지 혹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지 문제에 관한 자네의 완전한 무관심을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이만 헨리 바스커비경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려 하네. 자네가 지난 며칠 동안 아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은 오늘까지 별로 얘기할 거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놀라 자빠질 만한 사건이 일어났지.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먼저 그와 관련된 재반 정황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하겠네. 먼저 황무지로 달아난 탈옥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지금 그자가 멀리 도망쳤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까닭에 이 외진 곳의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거든. 그자가 탈옥한 지 벌써 2주가 지났는데 그동안 그를 본 사람도 그에 관한 얘기를 들은 사람도 없으니까 말이야. 그자가 그동안 황무지에서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지. 물론 의심할 곳은 많지. 산 비탈의 돌집 아무 곳에나 들어가서 숨어도 되니까. 하지만 황무지의 양을 잡아먹지 않는 이상 그곳에 먹을 곳이라곤 전혀 없네. 그래서 우리는 그자가 멀리 도망쳤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덕분에 인근의 농부들은 발 뻗고 자게 되었다네. 바스커비관에는 사지가 멀쩡한 남자들이 넷이나 있어서 자위 능력은 충분하다네. 하지만 스태플턴네를 생각하면 불안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 집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좋게 몇 킬로미터는 걸어야 하는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집에는 하녀 하나와 늙은 종복 그리고 오누이뿐이거든. 게다가 스태플턴은 강한 남자 축에는 못 드니까 말이야. 노팅힐 살인범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가 들이닥친다면 속수무책일 것이네. 헨리 경과 나는 그 집 형편이 걱정스러웠던 까닭에 마부 퍼스킨을 밤마다 그 집에 빌려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스태플턴은 고집스럽게 헨리 경의 호의를 거절했다네. 우리 친구 헨리 경은 아름다운 이웃 아가씨에게 상당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네. 그처럼 힘이 넘치는 사나이가 이렇듯 외진 곳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다 스태플턴 양이 말할 수 없는 매력과 아름다움을 갖춘 여성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건 별로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 열대지방에서 태어난 듯 이국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는 스태플턴 양은 냉정하고 무감동한 오빠와 극히 대조적일세. 하지만 스태플턴도 내면의 불꽃을 감추고 있는 사나이라는 느낌을 준다네. 스태플턴은 누이 동생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나는 누이 동생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오빠의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쪽을 곁눈질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거든. 물론 그는 동생에게 상냥하게 대해주겠지. 하지만 메마른 불꽃이 튕기는 그의 눈과 꼭 담은 얇은 입술은 강한 신념과 냉정한 기질을 드러내는 듯하네. 자네도 스태플턴이 재미있는 친구라는 걸 알게 될 걸세. 스태플턴은 첫날 바스커비관을 찾아왔고 그 다음날은 우리를 악당 휴고의 전설이 탄생된 곳이라고 전해지는 장소로 데려가 주었네. 거기까지는 황무지를 가로질러 좋게 몇 킬로미터는 가야 하는데 역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에 족할 만큼 음침한 곳이더군. 험준한 작은 바위산 사이로 협곡이 있는데 그곳을 따라가다 보면 하얀 황새풀이 깔려있는 탁 트인 풀밭이 나오지. 풀밭 한가운데 두 개의 큰 바위가 솟아 있는데
위쪽 끝이 날카롭게 모가 난 것이 꼭 무슨 괴물의 거대한 송곳니처럼 보여. 어느 모로 보나 그것은 옛 비극의 한 장면과 잘 어울린다네. 헨리경은 강한 호기심을 드러내며 스테프턴에게 초자연적인 힘이 사람의 일에 간섭한다는 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몇 번씩이나 물었어. 스테프턴은 가벼운 말투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딴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보였지. 그는 지극히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그가 마음속의 말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헨리경의 감정을 고려해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지. 그는 여러 가지 가문에서 어떤 악의 힘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비슷한 사례를 이야기해 주었어. 그런 것을 종합해보면 스테프턴이 그 문제에 관해 농부들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메리핏가에 들려서 점심 식사를 했다네. 헨리경은 아가씨를 본 그 순간부터 완전히 매혹된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내 느낌에 의하면 양쪽 다 그런 감정을 느낀 것 같았네. 헨리경은 집에 오는 길에 그녀 이야기를 하고 또 했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루라도 그 오누이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것을 보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었어. 그 오누이와 오늘 저녁 여기 와서 저녁 식사를 하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쪽에 가겠다는 얘기가 오가는 식일세. 언뜻 보기에 두 남녀의 결합은 스테프턴이 바라는 바일 것 같지. 하지만 나는 헨리경이 그의 누이 동생에게 어떤 관심을 드러낼 때마다 그의 얼굴에 몹시 싫은 기색이 스치는 것을 꽤 여러 번 보았다네. 스테프턴이 누이 동생을 아끼는 것은 분명하고 또 동생이 없으면 삶이 쓸쓸해질 터이지만 그렇다고 누이 동생이 그토록 빛나는 청년과 결혼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이기심의 극치에 다름 아닐 것일세. 하지만 내가 보기에 스테프턴은 두 남녀의 관계가 사랑으로 발전하길 바라지 않는 것이 분명하네. 두 남녀가 은밀한 시간을 갖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거든. 어쨌든 자네는 날더러 헨리경이 혼자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연애 문제가 보태진다면 그것은 점점 더 힘든 일이 될 걸세. 내가 자네의 지시를 고지고대로 이행하려 한다면 나는 당장 인기 없는 사람이 될 게 뻔하네. 지난 목요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모티머 선생이 여기 와서 점심 식사를 했던 날이네. 모티머 선생은 롱다운에서 고분을 하나 발굴하고 있는데 거기서 선사시대 두개골을 하나 주어서 뛰듯이 기뻐하고 있다네. 세상 천지에 그토록 외골의 정열을 가진 사람은 다시 없을 걸세. 나중에 스테프턴 오누이가 합류했는데 헨리경의 부탁으로 마음씨 좋은 의사 선생은 우리 모두를 그 주목 산책로로 데려갔다네. 그리고 그 무서운 밤의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그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주목 산책로는 길고 음침한 길이야. 주목 울타리가 높은 벽처럼 두 줄로 서 있고 양쪽 가장자리에는 좁은 풀밭이 있어. 산책로 맨 끝에는 쓰러져가는 낡은 여름 별장이 서 있지. 그리고 중간쯤에는 찰스경이 담뱃재를 털었던 황무지로 통하는 쪽문이 있네. 희게 칠한 쪽문은 빗장을 질러 놓았더군. 그 너머는 드넓은 황무지일세. 나는 그 사건에 관한 자네의 가정을 기억해내고 그때 일을 머릿속에서 그려보았다네. 찰스경이 거기 서 있는데 황무지에서 무엇인가 다가오는 것을 목격한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노인네는 공포에 질려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순전한 공포와 육체의 피로로 인해 쓰러져 죽는다. 찰스경은 길고 어두운 터널을 따라 도망쳤지. 그렇다면 그 뒤를 쫓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황무지의 양치기계? 또는 괴물같이 시커멓고 조용한 사냥개 유령? 그 사건의 배후에는 인간 대리인이 있었던 것일까? 창백한 얼굴로 항상 주위를 경계하는 베리모어는 자신이 말한 것 이외에 사실을 더 알고 있을까? 모든 것이 다 어둡고 희미하지만 그 배후에는 음침한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네. 최근에 만나본 이웃은 레프터간의 프랭크 랜드씨라네. 그는 여기서 남쪽으로 6km쯤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 프랭크 랜드씨는 불그레한 얼굴에 흰 수염을 기르고 걸핏하며 화를 내는 노인일세. 그는 영국법 분야에 정열을 쏟고 있는데 수많은 소송을 하느라고 가산을 탕진했다고 하지. 프랭크 랜드씨는 순전히 싸우는 기쁨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고 또 기분 내키는 대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취미를 값비싼 오락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세. 그는 어떤 때는 마음대로 길을 막아버려서 군 당국과 통일권을 놓고 싸움질을 한다네.
또 어떤 때는 제 손으로 남의 집 문짝을 떼어내고 옛날부터 그곳을 지나는 길이 있었다고 주장하지. 이렇게 해서 집주인이 무단 침입죄로 자신을 고소하게 만드는 것일세. 그는 영지와 공유 재산권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데 자신이 가진 지식을 어떤 때는 페르노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어떤 때는 주민들의 이익에 반해서 사용하거든. 그래서 그는 가장 최근에 한 일의 공가에 따라 어떤 때는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거리를 행진하고 또 어떤 때는 프랭클랜드 허수아비 화형식을 당하는 일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네. 그는 현재 7건 정도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그것이 아마 남은 재산을 다 잡아먹게 될 거라고들 하지. 재산을 다 들어먹으면 이빨 빠지는 호랑이가 되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되겠지. 하지만 소송 좋아하는 것만 빼면 그는 좋은 사람일세. 친절하고 호기로운 성품의 소유자야. 내가 굳이 이 노인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네가 주위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라고 당부했기 때문일세. 프랭클랜드는 아마추어 천문학자이기도 한데 성능 좋은 망원경을 소유하고 있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은 자기 집 지붕 위에 망원경을 설치해놓고 하루 종일 황무지를 감시하고 있어. 탈옥수의 흔적을 찾아내려는 것이지. 그가 넘치는 정력을 이런 데만 사용한다면 오죽 좋겠나. 그러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모티머 선생이 후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롱다운 무덤을 파헤쳐 신석기 시대의 두개골을 캐냈다고 고수할 생각을 하고 있네. 아무튼 프랭클랜드는 이곳의 단조로운 생활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네.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긴 해. 그렇다면 탈옥수에서 스태플턴 오누이, 모티머 선생, 레프터 간의 프랭클랜드 씨의 소식까지 두루 전해주었으니까 중요한 얘기들은 끝난 셈이고 이제 베리모어 부부에 관해 특히 어젯밤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하겠네. 먼저 자네가 베리모어가 정말 여기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런던에서 보낸 전보만일세. 나는 전신국장의 증언을 빌려 자네의 방법이 별 효과가 없었고 우리에게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음을 이미 설명한 바 있네. 헨리 경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직선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경은 당장 베리모어 집사를 불러들여 그 정보를 직접 받았는지 여부를 물었다네. 베리모어는 그렇다고 대답했지. 그 애가 자네에게 직접 정보를 전했나? 헨리 경이 물었지. 베리모어는 깜짝 놀라서 잠시 생각을 더듬었네. 아닙니다. 저는 그때 골방에 있었고 제 아내가 그걸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회신은 자네가 직접 했나? 아닙니다. 제가 아내에게 답장 내용을 불러주었고 아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베리모어가 그 얘기를 다시 꺼냈다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오늘 아침에 무슨 이유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베리모어가 말했지. 그 사람들이 제가 주인님의 신뢰를 잃을 만한 짓을 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헨리 경은 집사에게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지. 그리고 자신이 입던 옷을 꽤 많이 주어서 달래야 했어. 런던에서 맞춘 옷이 전부 도착했거든. 몸집이 큰 베리모어의 아내는 상당히 흥미로운 여성이라네. 그녀는 분명히 단정하고 고지식하고 또 청교도적 기질이 있어. 자네는 그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곳에 온 날 밤 가정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뒤에도 얼굴에서 눈물 자국을 발견한 적이 몇 번 있지. 마음속에 어떤 깊은 한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세. 어떤 때는 가정부가 죄의식에 시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때는 베리모어가 아내에게 폭군처럼 구는 게 아닌가 의심도 들기도 한다네. 나는 항상 이 사내에게 대단히 묘하고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은 내 모든 의욕을 한꺼번에 들쑤셔 놓았어. 하지만 그것은 별일 아닌지도 모르겠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잠을 푹 못 자거든. 더구나 나는 이 집에서 경호원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잠을 못 자고 있네. 그런데 어젯밤 2시경에 누가 소리 죽여 방문 앞을 지나가는 소리에 잠을 깼어. 난 일어나서 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폈지. 복도에 검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네. 한 남자가 손에 촛불을 들고 복도를 살금살금 걷고 있었던 거야. 그는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발은 맨발이더군. 어두워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키가 큰 걸 보니 그것은 베리모어였네. 그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어쩐지 아무도 모르게 떳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더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복도는 중간 부분에서 홀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반대편 복도로 연결되지. 나는 베리모어 집사가 발코니로 들어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네. 내가 발코니를 돌았을 때 그는 반대쪽 복도의 맨 끝에 있었어. 나는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불빛을 보고 그가 방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 그쪽 방들은 가구도 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더욱 수상쩍게 보였다네. 문틈으로 새나오는 불빛이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는 꼼짝 않고 서 있는 것 같았어. 나는 되도록 소리내지 않고 복도를 내려가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지. 베리모어는 촛불을 손에 든 채 창문에 몸을 바짝 대고 있었어. 그는 이쪽으로 고개를 약간 돌리고 있었는데 무엇인가를 찾아 황무지의 어둠 속을 응시하는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더군. 집사는 한동안 열심히 쳐다보고 서 있었네. 그러다 무슨 말을 내뱉더니 서둘러 촛불을 꺼버렸어. 나는 곧 내 방으로 돌아왔지. 잠시 후 살금살금 걸어서 방문 앞을 지나가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네. 한참 있다 살짝 잠이 든 나는 어딘가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네. 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어두운 집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네. 조만간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일인지 똑똑히 알게 될 걸세. 자네를 내가 만든 이론으로 괴롭히지는 않겠네. 오로지 사실에만 충실해달라는 자네 부탁이 있었으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헨리경과 장시간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모종의 작전 계획을 짰다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당장 말해주지는 않겠어. 그러면 나의 다음 보고서가 재미없어질 테니까.